여러분이 소속된 조직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도축장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자, 팀장님이 회의실에서 말합니다. 우리 팀이 이번 분기를 버텨줘야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전사 미팅에서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네, 인사팀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누군가의 지갑은 닫히고 누군가의 야근은 시작됩니다. 그 우리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네, 맞아요. 공동체 의식은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함께 만들고 나누고 함께 성장한다. 그런데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함께 만드는 건 여러분이 하죠. 함께 나누는 건요? 네, 윗선이 합니다. 함께 성장한다는 건? 네, 회사의 매출이 성장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성장이 아닙니다. 자, 다 같이 신입사원의 시절을 떠올려볼까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선배가 말했죠. 처음에 힘들어도 버텨. 다 그렇게 같이 크는 거야. 자, 3년이 지났죠.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올랐고요. 근데 여러분의 연봉은 그만큼 올랐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죠. 그 갭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착취인데요. 도덕적 언어로 포장된 착취죠. 우리라는 단어로 희생을 당연시한 결과입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인데요. 거대한 기계 안에서 마모되어가는 아주 작은 톱니바퀴처럼 여러분은 자신이 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 각본에서 나올 때입니다. 조직이 개인의 노동력을 무료로 혹은 저가로 갈취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매우 정교해요. 직접적으로 공짜로 일해라 라고 말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하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열정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주세요. 이 세 문장을 번역해볼까요? 자, 여기서 열정은 야근비 없이 늦게까지 일하란 말이고요. 헌신은 개인의 시간을 회사에다 갖다 바쳐라는 뜻이고요. 주인의식은 주인처럼 일하되 주인의 수익은 없다는 뜻이죠. 이게 언어의 설계입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뽑아내기 위한 가성비 최고의 수단이죠. 그리고 여기에 죄책감을 얹습니다. 자, 가령 팀원이 5명 있어요. 모두 야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개인 약속이 있어요. 자, 6시 땡 치자마자 정시 일어섭니다. 저 오늘 먼저 가겠습니다. 그때 팀장이 말하죠. 그래요.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힐끗 쳐다보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죄책감이 생기죠.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저앉습니다. 이게 메커니즘인데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강요하진 않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남습니다. 자발적으로 말이죠. 조직은 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돈을 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죄책감이 대신 일하니까요. 자, 회사가 살아야 너도 산다. 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들리나요? 매우 그럴싸하죠.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의 이면을 한번 보세요. 회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았어요. 자, 회사가 흑자를 냈어요. 그 흑자가 여러분 통장에 들어왔습니까? 다시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성장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죠. 왜냐면 이 문장의 실제 의미는 이거예요. 회사가 살아야 여러분의 월급이 나온다. 그래요, 월급. 그게 전부입니다. 회사가 100억을 벌어도 여러분은 월급을 받습니다. 회사가 1000억을 벌어도 여러분은 월급을 받죠. 여러분이 그 수치가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성장에 기여했어도 여러분은 월급을 받는 겁니다. 회사가 살면 주주가 살죠. 회사가 살면 대표가 삽니다. 근데 여러분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과 성장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흐릿하게 만드는 게 회사가 살아야 너도 산다는 문장의 역할이죠. 이게 기만입니다. 논리적으로 포장된 착취의 언어죠. 조직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이 뽑아낸 결과물만 챙길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조직의 이름이 아닌 여러분의 몸값을 챙겨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다르게 들릴 거예요. 자, 공동체라는 환상에서 깨어났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회사를 그만둡니까? 조직을 무시해요? 팀장한테 들이받습니까? 아니죠. 그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하수입니다. 조직을 레버리지로 재정의해 보세요. 회사가 여러분을 이용하듯이 여러분도 회사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여러분의 자산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삼성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왜 먹힐까요? 그 사람이 뛰어나서라기보다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검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 보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업계에 인지도가 있다면 그 회사의 프로젝트에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링크드인에 올리고 포트폴리오에 정리해보고 업계 커뮤니티에도 공유하는 겁니다. 회사는 여러분한테 월급을 줬고 여러분은 회사한테 노동력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면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그 프로젝트에서 나온 인사이트, 수치, 노하우를 여러분의 자산으로 가져 나오십시오. 그게 퇴사 후에도 남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바로 거래처 담당자, 협력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업계의 선배들. 이 사람들은 회사가 소개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회사 건가요? 여러분 건가요? 회사는 그 관계를 회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퇴사하면 인수인계하고 끝내라고 하죠. 근데 틀렸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분이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쌓은 겁니다. 직장 내 정치 상황을 한번 볼까요? 팀장 A와 팀장 B가 있어요. 두 팀이 같은 거래처를 두고 내부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직원은 어떻게 할까요? 네, 팀장 눈치를 보고 내 팀 편을 들죠. 그리고 상대 팀을 경계합니다. 이게 조직 논리예요. 우리 팀 대 타 팀. 그런데 이 메커니즘에서 한 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팀장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양쪽의 정보를 모으는 겁니다. 두 팀의 갈등이 언제 터질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이 터졌을 때 조정자로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느 팀 소속일까요? 네, 양쪽 다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필요한 거죠. 이게 조직 내 생존 전술입니다. 팀이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조직 전체를 자신의 레버리지로 쓰는 방식이에요. 직장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겪었나요? 팀장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가로챘습니까? 혹시 부당한 업무가 여러분한테만 몰렸나요? 그리고 공을 세웠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습니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팀장한테 직접 따집니다. HR을 신고하고요. 그리고 어떡하죠? 네, 결국 퇴사하게 되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방법은 여러분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갈등 자체를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팀장이 여러분의 기획안을 가로챘죠. 여러분은 그 기획안의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가 찍힌 파일이에요. 관련 이메일 히스토리도 있죠. 이것들을 조용히 보관해 보세요. 싸우는데 쓰지 말고 6개월 뒤 이직할 때 쓰십시오. 면접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기획안은 실제로 실행됐고요. 이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팀장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웠어도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 또 다른 상황인데요. 같은 연차 동기들과 비교를 당했어요. 옆팀 김 대리는 저번 달에 계약 3건 땄다는데 이 대리는 뭐 하고 있어? 이 말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도 마십시오. 집에 와서 조용히 노트를 꺼내고 나는 지금 계약 건수로 비교당했다. 내가 이 지표에서 밀리는 이유가 뭐지? 반대로 내가 앞서는 지표는 뭘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과 이 조직이 나의 강점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 근데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강점을 인정해주는 조직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조직이 여러분에게 맞는 판때기가 아닐 수 있다는 데이터예요. 갈등은 데이터입니다. 감정으로 처리하면 사라지지만 분석으로 처리하면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한테 무엇을 줍니까? 네, 월급, 그리고 경험, 그리고 실패해도 되는 환경.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큰 자산입니다. 자기 돈 써가며 사업하면 실패가 두려워요. 회사 돈으로 프로젝트를 하면 실패하더라도 월급은 나옵니다. 이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 독립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의 훈련으로 프레임을 바꿔보세요. 영업 직군이라면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건 단지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 기술은 퇴사에도 계속 내 것이에요. 만약에 기획 직군이라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그저 회사의 기획안이 아니라 나는 지금 시장을 읽고 논리를 구성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도 마찬가지로 퇴사를 해도 내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직군이라면 내가 지금 관리하는 건 단지 회사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시스템을 이해하고 비효율을 찾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과 시각은 퇴사에도 내 것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는 순간 회사는 단지 착취 공간이 아니에요. 회사 돈으로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공간이 되는 거죠. 기계의 전원을 끄고 통제실로 들어가는 설계자처럼 여러분은 이 조직이라는 기계를 읽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오세요. 자, 직장인이 갖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뭘까요? 네,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최면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나가면 팀이 힘들어져. 내가 지금 나가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나? 내가 지금 나간다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나하나가 가스라이팅의 잔재입니다. 회사가 여러분을 자를 때 팀을 걱정할까요? 프로젝트를 걱정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걱정하나요? 아니죠. 그냥 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갈 때 죄책감을 느껴요. 이런 비대칭이 보이나요? 이직은 죄가 아니에요. 자기 몸값을 올리는 가장 검증된 방법입니다. 연봉 협상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10년을 근속한 사람의 연봉 상승률과 3년마다 이직한 사람의 연봉 상승률,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직할 때마다 시장 가격으로 재협상하기 때문이죠. 충성심은
여러분 통장에 입금되지 않아요.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시나요? 1976년에 이 책을 냈는데요. 그리고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은 유효합니다. 핵심 주장은 하나인데요. 이타주의는 사실 이기주의의 교묘한 변장일 뿐이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모든 개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행동하죠. 부모가 자식을 희생해서 키우는 것도, 동물이 무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결국 자신과 유사한 유전자를 살아남게 하려는 이기적 메커니즘이에요. 이걸 직장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 우리를 강조하며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조직이라는 유전자를 살아남게 하려는 이기적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조직의 생존에 복무하는 거죠. 자연에서 생존하는 개체는 어떤 개체일까요? 무리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개체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먼저 챙기면서 무리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유지하는 개체입니다. 이 책은 그 사실을 생물학적 언어로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본능이고 그게 생존입니다. 그 본능을 죄책감으로 억누르도록 설계한 것이 그게 바로 조직의 각본이에요.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기계 안에 톱니바퀴입니까? 아니면 기계의 전원을 끄고 통제실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착한 부품으로 남을 겁니까? 아니면 조직이라는 판때기를 이용해서 사냥꾼이 될 것입니까? 우리라는 최면에서 깨어나는 순간 진짜 여러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은 팀장과의 싸움이 아니고 회사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이 판때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전환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조직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뽑아낸 결과물만 챙길 뿐이죠. 그렇기에 여러분도 조직의 이름이 아닌 여러분의 몸값을 챙기세요. 희생을 착취로 읽어보고 헌신을 무료 봉사로 인식해보세요. 소속감이라는 가스라이팅에서 깨어나고 조직을 레버리지로 써보십시오. 그게 이 판에서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전략이에요.